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대비 재배학 수업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책 소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지, 또 1년 동안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칠판을 보시면은 이론편 1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이론편 2 이렇게 지금 구분을 제가 해놨는데요. 요번에 2021년도 대비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부분을 이렇게 1권과 2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1권에는 재배 개설, 유전, 환경 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편 2권 같은 경우는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들이 다 이론편 2권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재배학 교재가 굉장히 좀 두꺼운 그런 특징이 있었었는데 가지고 다니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작년도 교재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분권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도 전보다 조금 편하시겠고 가지고 다니시는 데에도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교재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컬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딱 책을 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딱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날개 부분에는 항상 제가 중요한 기출 문제들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매년 배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런 기출 문제들 걔네들의 답을 찾으실 때에 컬러 표시된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은 바로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게 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론 외에도 기출 문제를 같이 이제 세트로 이렇게 항상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론편이 1권과 2권으로 구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출편은 그래서 이제 3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권의 이제 교재가 세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을 공부를 하고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좀 됐다, 이론을 좀 숙지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붙여놓는 그 기출 문제집 그것도 같이 꼭 우리가 풀어볼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꼭 풀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지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배 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애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다, 이렇게 맛보기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재배 정의라든지 재배 기원, 작물 기원, 작물 분류, 재배 현황 이러한 것들이 여기 이제 파트 1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배 현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제가 매년 이제 프린트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면은 가장 최신 현황을 가지고서 프린트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배라고 하는 것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작물들의 분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여기서 다뤄볼 것이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작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작물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작물의 유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트 2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트 2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시는 비전공자분들께서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나 이거 몰라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공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셨다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생물 수준 그 정도 선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생물 같은 거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난 진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쉽게 이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두려움 갖지 않고 좀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직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하신 분들 당연히 많죠. 그렇지만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농업직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농업직률 같은 경우는 계산 같은 거가 별로 없고 암기, 이해 이런 걸로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과 출신의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정말 커다란 벽으로 느끼는 부분이 유전 파트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유전 파트를 겁내고서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딱 해버리고서 내용에 들어가면 진짜로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거 뭐 해보면 별거 아니겠지? 나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진짜 별거가 아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유전 부분들이 굉장히 또 재밌다라고도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일단 여기 유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챕터는 여기 챕터 2, 챕터 3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챕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같이 다루게 될 것이냐면요. 이 유전과 관련한 이 부분은 이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유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물론 얘네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만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라고 아마 딱 감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어차피 옛날에 배운 건데 까먹기는 했어도 다시 보면 생각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고 하면 뭐 고등학생 때 배우는 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하고도 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사기에다가 종이를 딱 넣고 복사를 딱 누르면은 똑같은 종이가 한 개 더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종이 한 장짜리였는데 복사기에다 넣고 복사를 눌렀더니 똑같은 게 한 개 더 생겨서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런 결과가 세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의 양이 늘어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름을 보시면은 숫자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체세포라고 하는 거, 이런 체세포라고 하는 거는 몸체를 구성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몸체를 구성을 하는 이런 체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2개씩 세트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세트로 들어있는 거가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냥 딱 한 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체세포에는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요거 한 개, 요거는 이제 염색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체세포, 맨 처음에 체세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염색체 2개가 세트로 있다라고 해서 E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 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1감수분열, 2감수분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1감수분열, 2감수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1감수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1감수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가 이렇게 2개가 세트로 있는 거가 서로 따로따로 얘는 열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2개가 있어서 2N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이제 이 동그라미 안에는 염색체 1개 들어있죠. 이 동그라미 안에도 염색체 1개 들어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염색체 1개 들어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1N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이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이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염색체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또 이렇게 반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진 거 1개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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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이 일어난 후에는 1N 상태인 이 세포들, 얘네가 4개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는 두 개가 세트였으니까 2n. 근데 이제 세트가 갈라져서 세트가 아닌 상태였으니까 1n. 그리고 얘도 역시 세트가 아닌 상태라서 1n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감수 분열의 결과로 이렇게 1n짜리인 애들이 생겼는데 얘네한테 있는 이 염색체가 그냥 단지 이렇게 서로 분리만 되는 거. 이게 이제 2감수 분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볼 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다뤄볼 거죠. 이런 거가 이제 감수 분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법칙, 뭐 독립의 법칙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세포 안에 염색체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감수 분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같이 나중에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멘델의 유전 법칙 얘를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유전 파트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름대로 어렵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 이걸 가지고서 조금 응용하게 내면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육종 부분이 있습니다.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작물체가 있는데 그런 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지는 작물체를 만드는 거 간단하게 그게 이제 육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작물체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교잡 육종. 교잡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A라고 하는 애랑 식물체 B라고 하는 애를 서로 인위적으로 교배시켜서 후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가지는 형질과 B가 가지는 형질이 후대한테 다 같이 들어있게 해서 나는 그 후대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잡 육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배수체 육종, 뭐 반수체 육종, 돌연변이 육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볼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품종 유지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좀 많지는 않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그냥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뭐 한 두세 개 정도씩 내용이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그런 것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제 보면서 넘어가면 되는 굉장히 좀 여기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작물의 유전과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그리고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러해서 여기 유전 파트 여기를 먼저 공부를 하면 안 되겠다 나 농업지 공부 못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에 파트 2 부분보다 파트 3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파트 2로 넘어가요. 그러면 파트 3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재배 환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질 좋은 작물을 많은 양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작물체가 원래부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부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유전적인 형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유전적으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안 해버리면 또 마저 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좋은 형질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게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까지도 굉장히 잘 맞춰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과 관련해가지고 커다랗게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토양, 수분, 공기, 온도, 광, 그리고 상적 발육과 환경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식물이에요. 식물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나름대로 선택된 그런 작물들, 걔네들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작물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수분을 흡수해야 되죠. 땅에서 작물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작물들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기양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양분의 종류, 그리고 무기양분의 특성, 그리고 또 토양 속에 있는 공기, 토양 수분, 토양의 구조,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토양 챕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들만 물 먹는 거 아니고 작물들도 물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물들이 먹는 물, 수분에 대한 특성, 그런 수분들이 작물 체내로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간단하게 수분들, 그런 물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분 포텐셜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제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가 왜 중요하냐면 작물들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작물들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광합성이 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죠. 우리 사람들은 광합성 안 하잖아요. 광합성 안 하지만 식물들, 작물들, 얘네들은 광합성을 실시하고 광합성의 결과물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탄수화물이 뭘로 구성이 된 것이냐면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탄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탄소가. 그런 거 탄소라고 하는 거를 몸에 집어 넣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밖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걔네들을 작물체가 몸속에 집어 넣어야지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냐 낮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한테 다뤄지게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광 부분 한번 봐주세요. 광합성. 아예 대놓고 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을 만들기 위해서 빛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과 관련한 거를 챕터 6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광도가 높을 때, 낮을 때, 그리고 광의 양이 많을 때, 광의 양이 적을 때, 이럴 때 이 작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적정 범위 내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물들의 생육이 굉장히 좋다. 또 광합성도 빨리빨리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추운 조건에서는 작물들이 추워서 피해도 받고 너무 심각하게 고온, 너무 높은 온도가 되면은 작물들이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피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굉장히 낮은 온도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작물들이 생육하는 그 적절한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것이 이 온도와 관련이 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챕터 7 부분 보시면은요, 상적 발육과 환경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적 발육과 환경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 버널리제이션, 그리고 일장 효과, 버널리제이션과 일장 효과, 그리고 작물의 기상 생태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처리를 함으로써, 식물에게 온도 처리를 함으로써 식물체가 빨리 생식생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후대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 간단하게 우리 식물체들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양생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영양기관이 자라는 게 영양생장이에요. 그럼 영양기관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줄기, 이, 뿌리 이런 부분들 있죠. 식물체의 줄기, 이, 뿌리 그러한 부분들이 영양기관이 되고요. 생식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관이 자라는 거.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생식기관이 자라는 게 생식생장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생식기관이냐면은 꽃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그런 생식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처리,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온도 처리를 함으로써 금방 꽃피게 하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이제 말씀드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장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하루 중에 낮의 길이가 길어야지 꽃이 피는 애가 있고요. 어떤 식물들은 하루 중에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꽃이 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야지 꽃이 피는 식물들은 우리가 장일식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꽃이 피는 식물들은 단일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의 길이를 길게, 짧게 이렇게 함으로써 꽃이 빨리 피기도 할 수 있고 늦게 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업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까지 이제 일장효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장일식물의 종류와 단일식물의 종류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상생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상생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식물들 같은 경우 조생종, 만생종 이러한 것들 아마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상생태형 이런 거는 이제 조생종, 만생종 이러한 애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제 그런 애들이 가지는 특성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다뤄보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생종들은 감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생종들은 일반적으로 감온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요. 만생종들은 일반적으로 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뤄보는 거 그게 이 기상생태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보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온성이라고 하는 거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감온성이 높은 식물들 같은 경우는요. 생식생장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적산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산 온도가 채워지면은 생식생장 단계로 넘어가는 식물들, 걔네들이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조생종이 가지는 특성이면서 감온성이 높은 애들이 가지는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광성이라고 하는 거는 빛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벼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감광성이 높은 벼는 이렇게 만생종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얘네들은 어떤 특성 가지게 되냐면 낮의 길이가 짧은 조건이 되었을 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광성이 높은 애가 가지는 특성이면서 만생종이 가지는 특성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생종은 감온성이고 만생종은 감광성이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 벼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작물들에 거의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특성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그냥 앞으로 여기 한건 파트에서 이제 다뤄보게 될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편 2권 재배기술 부분입니다. 사실 재배기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양이 좀 많은 편인데요. 양은 많은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라고 사실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일단 원래부터 좋은 특성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유전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환경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조건이 이제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 맞춰줄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환경 조건에서 다루고 그리고 환경 조건도 좋고 또 원래 특성도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그러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줄 거냐, 잘 보살펴 줄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배라고 하는 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작물들을 잘 길러서 많은 수량을 얻고 결과적으로 걔네 많은 수량을 얻은 것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재배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재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는 유전 환경, 기술 이 세 가지 조건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 환경 기술 파트가 다 중요한 그런 파트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재배 기술과 관련한 부분은 환경 파트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파트 공부를 미리 확실하게 잘 해놓으셨다면 기술 파트에서 내용이 원래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는 하지만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외울 게 많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외울 게 드립다 많아요, 여기가.
그런데 환경 파트에서 이해를 잘 해놨다라고 하면 외울 것도 많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먼저 재배기술과 관련한 부분에서 재배기술은 1, 2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재배기술 1 부분에서 특히 여기 챕터 1은 작부 체계와 관련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 작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작물을 재배하는 순서와 방식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작부 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간작, 혼작 이러한 것들도 이제 작부 체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러한 것들 정의,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배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여기 작부 체계와 관련한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묘라고 하는 것은 종자와 묘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종묘, 종자와 묘. 그래서 한마디로 식물체의 재료, 커다란 식물체가 되기 위한 재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식물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이용이 되는 거를 여기 종묘 파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의 종류 구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땅에 씨를 뿌렸어요. 종자가 씨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에서 싹이 나야 되죠. 씨에서 싹이 나는 게 종자의 발아예요. 그런데 내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네. 그러면은 그거는 한마디로 종자가 휴면을 하고 있구나. 아, 이 내가 땅에 씨 뿌린 거 걔가 일 안 하고 자고 있네. 이거 휴면이에요. 그래서 종자가 발화가 되는 과정, 그리고 종자가 휴면하는 이유, 그리고 잠에서 깨게 하는 거. 내가 종자를 땅에 씨를 뿌렸으면 걔가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싹이 안 나면 싹이 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싹이 나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휴면 타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휴면 타파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자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수정 이러한 것들, 수분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마디로 수분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유성 번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유성 번식 이러한 것들을 거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종자예요. 그런데 그런 수분 수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챕터 2에서 유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유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채세포 분열, 감수 분열,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중복 수정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다루게 될 거거든요. 유전 파트에서. 그런데 이렇게 수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종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유성생식인 것이고, 유성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대가 종자예요. 그런데 영양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번식이에요. 무성번식. 무성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수 구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암수 구분 필요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암수가 수술이 일할 필요 없이 막 번식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양기관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영양기관, 아까 줄기, 잎 이런 부분들이 영양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식물체에서 가지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땅에 꽂아요. 그러면 땅에 꽂은 부분에서 뿌리가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완전한 하나의 식물체가 돼 있어. 이런 거가 영양번식이에요. 그런 거는 암술, 수술, 꽃 이런 거 일할 필요 없었고 그냥 단지 영양기관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번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네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 영양번식과 육묘 이런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지, 파종, 이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정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은 땅 막 울퉁불퉁하고 막 돌덩이 많고 막 이런 데서 막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식물들이 잘 살 수 있게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도 만들어주고 또 그 땅의 공기도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주고 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정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종은 씨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옮겨 심는 거, 그거 이제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 파종, 이식과 관련한 과정과 방법, 좋은 점, 나쁜 점, 뭐 불리한 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요. 또 비료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다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기술 2 부분 같은 경우는 작물의 내적 균형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요. 작물의 내적 균형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식물 호르몬.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식물 호르몬. 식물 호르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 옥신, 사이토키닌, ABA, 에틸렌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예, 걔네들이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식물체에 들어있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어떻게 영향을 하게 어떻게 식물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 한마디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관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작물들을 잘 기르는 그런 과정, 뭐 가지를 잘라주는 작업이라거나 아니면 윗부분을 잘라주는 거, 잎을 따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여기서 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보게 되고요. 재해방제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굉장히 불리한 환경 조건 또는 병충해, 잡초 이런 애들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예, 좀 작물들을 잘 보호를 좀 해주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다뤄보게 되죠. 그리고 생력재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력재배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계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사람은 몸은 좀 더 편하고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 몸 써서 일하는 것보다 기계로 일을 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도록 재배하는 거. 그게 생력재배예요. 예, 그런 거와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조건들 이런 거 다뤄보겠고요. 시설 재배는 간단하게 온실에서 재배하는 거. 그래서 그 온실 안에 시설 안에 환경의 특성 뭐 이러한 것들을 다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굉장히 뭐 친환경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작물들을 잘 길러서 수량도 많이 얻도록 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뭐 시설의 특징들 이러한 것들을 다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작물의 수확 및 수확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질 좋은 작물체를 굉장히 우리가 환경도 잘 만들어주고 기술적인 조건도 아주 잘 맞춰줘가지고 아주 질 좋은 많은 양의 수확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걔네들을 가지고 나 굉장히 이렇게나 질 좋은 거 많이 얻었어 이렇게 해갖고 막 널브러 틀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놔두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간 잘 저장을 해야 그래야 아무래도 뭐 운송을 한다거나 저장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안전하게 좀 손실이 없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물을 이제 수확을 하는 그 방법부터 수확을 하고 나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온도에서 애들을 잘 저장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세지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같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뤄보게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농업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요. 농업직 7급, 9급 그리고 하다못해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학문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배학은 진짜로 농업직 9급을 준비하시든 7급을 준비하시든 지도사를 준비하시든 연구사를 준비하시든 간에 정말 빠삭하게 완전히 확실히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는 내가 다 내 걸로 만들겠어. 이 한 과목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다 잡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발달이 된 그런 뭐 산업 뭐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아주 구식 방법도 아직까지 여기 교재에서 다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아주 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한문과 관련된 용어들,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뭐 정말 구식 용어들 이런 것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용어들은 조금 이제 제가 수업을 이제 하면서 당연히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용어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보면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 못하겠다 막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어 이쪽 부분에서 쓰는 용어 또 저쪽 부분에서 쓰는 용어 이런 거 다 있어요.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쪽 학문에서 쓰는 용어들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용어 설명 드릴 거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공부를 공부를 좀 며칠 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처음에 느껴지는 벽 때문에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직이 비전공자분들 되게 많이 준비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비전공자분들이 행정직렬을 제외하고서 제일 많이 준비하시는 기술직렬 전공이 이 농업직이라고, 이제 농업직 과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전공자분들께서 이 농업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기술직렬 전공 과목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기술직렬 뭐 건축 토목 이런 거는 계산이 되게 많고요. 계산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 물리 막 이런 거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농업직 과목은 수학, 물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보면은 계산하는 게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계산하는 게 뭐 한두 문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계산이 한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계산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하면 되는 거가 한두 문제. 요 정도 선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 제일 좀 접근하기가 수월한 과목이 우리 농업직렬의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단점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경쟁률이 높아요, 사실. 그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농업직렬이 이거 할만한, 비전공자도 할만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 별로 합격하기가 별로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농업직이 들어오기 쉬워요. 들어오긴 진짜 쉬운 직렬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들어오기 쉽다고 해서 합격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요즘에 모든 공무원 직렬이 행정직뿐만 아니라 기술직렬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조금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쉽게 들어왔지만 내용이 쉽다고 해서 설렁설렁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업직렬은 행정직렬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좀 그래도 비교적 이 공부가 조금 수월하니까 행정직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낮으니까 그나마 조금 내가 합격이 좀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거가 아주 완벽하게 공부가 되고 나서 일로 막 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는 뭐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난 다 외워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경쟁률은 나름대로 기술직렬 중에서는 높은 직렬이라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그래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겠죠. 어떤 직렬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사실 비전공자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는 직렬이 농업직, 임업직 이 두 직렬인데, 그거는 행정직렬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행정직보다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이거지, 조금 공부하고 합격한다는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기술직렬로 들어왔다고 해서 공부도 수월하게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행정직렬을 공부하듯이 치열하게 그렇게 정말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오듯이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농업직렬 같은 경우 국가직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은 국가직 같은 경우는 사실 필기 합격 점수가 막 80점 넘어가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 합격하시려면은 그래도 한 85점 정도는 조금 넘어주셔야지,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 아무래도 좀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나름대로 낮은 점수를 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뭐 지하철 가가지고 좀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 서울 수도권 근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합격성이 높은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비교적 지방직 치고 좀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지역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국어, 영어, 국사랑 재배학이랑 시군정문학 5개를 다 합해가지고 85점 정도 맞는다. 85점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지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가 원래 쓰려고 하는 지역은 항상 평소에 보니까 점수가 좀 합격 커트라인이 좀 나죠. 이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은 막 평균 한 70점만 맞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 못해요. 항상 85점 맞아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그 정도 점수가 나오겠고 그래야 국가직, 지방직을 다 이제 붙어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공부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이게 나름대로 공무원 공부라고 하는 거가 만만한 공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걔네들은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공부는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 똑똑하고요. 다 머리 좋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공무원 공부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등수를 줄을 세워가지고 위에서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커리큘럼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 과정은요,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2달이면은 이제 8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부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거나 하면은 제가 한 주에서 2주 정도 보강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냥 2달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2달 선에서 제가 딱 끊으려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제가 실강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강 진행을 못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촬영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서 딱 그냥 지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딱 4시간만 촬영을 할 건데 점점 촬영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는 4개가 올라가지만 다음 주는 5개 그리고 좀 찍어보고 좀 상황이 괜찮으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찍을 수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밀리지 않게 2달에 좀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 좀 많이씩 찍어서 올리더라도 좀 최대한 2달을 좀 맞춰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원별 기출 문제와 단원별 예상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랑 단원별 예상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프린트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2달 과정인데 2달 동안 다 끝내기 힘들어요. 왜냐면 기출 문제도 양이 많고요. 연수 문제도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10주 정도, 한 10주 과정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약 4에서 5주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는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면 국가직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이 이제 치러지고 나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그러면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보면은 지방직 시험을 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 대비 수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커리가 별로 양이 적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공부해보면 양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이 2020년도인데 나는 2021년도 시험 준비하니까 시간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공부해보면 시간이 별로 안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초장부터 그냥 빡시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커리대로 잘 따라오시면서 밀리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까지 시험장에서 앉아가지고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조금만 일주일만 시간이 더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해요. 그런 생각 안 하게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후회하지 않게,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세요. 예. 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세요. 그런데 복습은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 수업 들으셨으면 당일날 복습을 해주세요. 예, 복습이 귀찮고 피곤해요,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귀찮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지, 다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막 애들 밀어버리다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이 쌓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버거워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은 무조건 당일에 해주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